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최근 실업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를 찍으면서 정말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취업 한파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하기만 한 채용 시장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하반기 시즌에는 좀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 채용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1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취준생들에게 좀 심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네. 또 10년간 해마다 평균 2.7%씩 고용을 늘리고 있는 제약업계 또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하반기 채용도 전망이 밝을 거라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나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열린 채용만으로도 조금 위로를 받기는 충분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하반기 채용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 잡정보센터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 어느새 또 취업의 문턱에 다가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도 알찬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출발하시죠.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하반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SK그룹과 각 계열사별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하반기 공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정현입니다. 네. 자, 이제 상반기에 어떤 전략으로 도전한 취준생분들이 합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앞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살펴볼 SK그룹의 상반기 채용 규모와 또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SK그룹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대단히 많은 인원을 좀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한 숫자상으로는 한 4,000명 정도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경쟁률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150대 1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15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그러니까 공대생들 외에 전체를 좀 포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왔을 텐데 우리 이제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체감하는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리에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금 현재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숫자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500명 정도 채용 숫자를 더 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좀 발표를 했죠. 네. 그럼 올 하반기에 채용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방향성대로 조금 따라가는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인재 중심에 관련된 부분으로 SK 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바이킹 챌린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스펙타파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채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기준 안에는 최근에 또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호조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발표를 했는데 한 15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반도체 라인의 새로운 그 공정을 구축을 하겠다. 이 이야기 즉슨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수급을 해서 그 라인에 관련된 그 전문성을 조금 강조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500명 중에 그 엔지니어 인력이 대다수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상반기에는 4,0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도 한 4,500명 정도 네네.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채용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단일 그 기업에서 보게 되면 그룹사를 10개, 20개 정도 갖고 있는 그 계열사 그룹사들 같은 경우도 많아야 코론 같은 경우는 한 인원으로 이야기 한 300명 정도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단일 그룹
차원에서 봐도 숫자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뽑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안에 뭐 내부적으로 조금 확인해 보니까 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SK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역량을 지닌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라든지 이슈에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게 자기 나름대로 반응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인재에 관련된 그 갈증을 그 SK 내부에서는 늘 인사 라인에서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외부적인 부분으로도 그리고 SK 그룹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인사 라인에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 그걸 잘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하반기에 목적한 그 기업에 충분히 아마 입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SK그룹의 하반기 공채는 전 계열사가 다 진행을 하나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 계열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킹 챌린저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달에 사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인턴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정규직 트랙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 전 계열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턴을 활용한 그런 어떤 계열사,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SKC 그 바이오팜 뭐 이런 어떤 네 개의 관계사는 대졸 신입을 인턴과 신입 직원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요. 네. SK주 같은 경우는 SK주나 SK텔레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5개 계열사는 또 인턴만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기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이킹 챌린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어떤 계열사 같은 경우는 SK주, 텔레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SK이노베이션 이런 어떤 계열사들이 새로운 뭐 열정이라든지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 부분을 내가 어필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오디션 기준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 중에 나는 좀 독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킹 챌린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어플라이 해보는 것도 한번 강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인턴으로 뽑는 기업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으로 지원을 할지 인턴으로 지원을 할지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원폭이 적어서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숫자상으로 제가 말씀을 듣듯이 4,500명 정도 뽑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산술적인 그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만 해도 아마 하반기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규 채용이 상당수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요. 그 중에 아무래도 그 하이닉스에 관련된 부분이 그 관계사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관계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 엔지니어 인력이라든지 그 관리 인력, 마케팅 관련된 인력들을 아마도 추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까부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또 바이킹 챌린지인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스펙 전형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펙에 관련 뭐 사진조차 붙이지 않고 사실 자기가 경험한 그런 어떤 직무 경험이라든지 역량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가 글로벌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을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어필을 해서 사실 그 서류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디션 기준으로 모든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 앞에서 한 자기 PR을 통해서 Q&A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기준에서 선발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한 7월에서 8월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러한 직무를 사실 경험한 후에 그 오디션에서 합격한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신입 직원 공채로 넘어가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바이킹 챌린지 같은 경우는 서류에 통과한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선발되는 게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100명 좀 남짓한 경쟁률을 뭐 바이킹 챌린저 같은 경우도 지니고 있다. 사실 이 바이킹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들이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사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께서는 지금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지금 3학년 분들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있을 바이킹 챌린지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아마 본인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20명 정도가 종합 면접에 가면 그 이후에는 최종으로 선발되는 게 네네, 몇 맞습니다. 명인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입 직원 트랙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그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신입 직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들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런 챌린지, 이런 전형 같은 거를 봤을 때 사실 좀 어떤 특이한 경험을 많이 뽑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자들이 내가 정말 특이한 경험을 쌓아야 되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다라고 하는 게 나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실정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일반화된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 열정이라든지 도전에 관련된 키워드는 절대 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생활하면서 대부분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아니면 뭐 그 공모전의 활동도 하시고 아니면 대외 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내꺼화 시키는 작업이 조금 더 강조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바이킹 챌린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아는 그 학생 중에도 그냥 자전거로 우리나라를 사실 횡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우리 대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방학 때 국토대장정 안 한 친구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폰을 다 받았어요. 자기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기법이 들어간 거죠. 그 안에. 그러면 그걸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사실 그러면 자전거도 사실 그 협찬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가 사실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채용 단계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를 이야기해 준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바이킹 챌린지를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역량을 파악해서 바이킹 챌린지로 먼저 가닥을 잡을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가닥을 잡을지 궁금해하실 텐데 SK그룹의 일반 전형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사실 상반기에 그 바이킹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네네. 그 공채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하반기 채용 때는 사실 우리가 공채를 염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공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최근엔 그 SK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탈스펙으로 아마 지원자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외국어 영역이라든지 IT 능력이라든지 뭐 그 수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하는 난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근데 다만 이제 R&D 부분이라든지 해외 영업 부분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분석 요즘에 뭐 데이터 DT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캡을 조금 두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것도 학부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만 발휘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 전형이나 바이킹 챌린지나 탈스펙이라는 건 같은 가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전형별로 어떤 지원자들이 이런 전형에 유리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이킹 챌린지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다듬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근데 일반 전형 이제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SK그룹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게 정평이 나 있어요. 네. 그 중에 한번 1000바이트 기준으로 한번 10개 문장으로 좀 줄여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약간 변화가 있는 게 문항수에 관련된 부분이 계열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4개 문항, 상반기 같은 경우는 4개 문항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 누구의 이름을 좀 도용을 해서 제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네.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킹 챌린지를 활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지금 하반기 공채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SK그룹의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볼 텐데 먼저 전형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가장 조금 심플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서류 전형 한 다음에 필기 전형하고 필기 전형 마친 다음에 면접 전형을 하는데 면접에 관련된 부분도 뭐 GD라든지 PT 이런 어떤 구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조금 더 보게 되면 인성 부분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PT 진행을 하는 그 중간에 한 명씩 빼서 심층으로 인성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게 네. SK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필기 전형이라고 하는 게 SKCT 같은 경우는 그 구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문제를 그냥 찍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와 연결된 구조로 그 필기 전형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직무 기준으로 직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데 아마도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형이 굉장히 간단한데 1차 전형이 온라인 전형 지원해서 스펙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합격에 유리하려면 아무래도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성공 취업의 뭐 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예를 제가 바이킹 챌린지에 통해서 합격한 친구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뭐 국토를 돈다 이런 어떠한 플래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한 요소죠. 내가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이낸스에 관련된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조달할까? 충분히 나 혼자 내 자비로 갈까? 아니면 이걸 어떤 형태로 해서 꾸려서 어떤 플래닝을 제시를 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는 아마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전문성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SK그룹 자소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더 디테일한 걸 요구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화려한 조금 사실 미사하고는 조금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고요. 업무의 기준으로 자기가 경험했었던 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단락의 제한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 기준으로 좀 정리하는 디테일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소서 항목에도 변화가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항목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들어가서 보니 5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 네. 방송 전에 PD님이랑 잠깐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인즉슨 들어가서 보니까 대동소이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장 어려웠었던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어필하는 거. 근데 그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과 생각의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뭐 플래닝의 결과까지 제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었고요.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직 소속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강조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조직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조직에서 몸담았었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었던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펼치는데 이 목표에 관련된 부분을 이뤘을 때 사실 본인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주요한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근데 사실 그걸 최대한 이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본인의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봐도 시도했었던 상황이라든지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했었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SK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또 1000바이트 기준으로 또 단락도 뭐 지금 10개 단락으로 구성을 조금 해서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5개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 나가는 좋을지도 합격 전략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5개 항목 중에 저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SK 입사 후에 내가 어떠한 나의 미래에 관련된 비전 그리고 나의 모습을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라고 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죠. 타임테이블 기준으로 내가 최근 기준으로 준비했었던 상황을 사실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이 질문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 사례가 되겠죠. 최근 사례가. 이 최근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입사 후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를 내려서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럼 국내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 SK그룹의 인적성 시험이죠. SK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자, 내용 구성은 사실 뭐 인지 능력에 관련된 부분, 또 언어 영역에 관련된 부분, 사실 수리 영역에 관련된 부분, 숫자와 도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논리, 그리고 유추, 추리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문제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역별로 80분 정도 그 시간이 주어지고요. 70문제 정도를 풀어야 하는 게 그러면 1분당 뭐 1분 남짓당 한 문제씩 풀어야지만 전체 문제를 소화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영역이라든지 한국사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사실 2014년도부터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한국사 관련된 시험 자격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마도 그 대안에 관련된 부분을 영역 안에서 보게 되면 20분 안에 그 실행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나 뭐 현상에 관련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20분 안에 3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심층 역량은 흔히 말하는 인성 검사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분에 360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인성 문제 안에서 약간 실수를 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이건 패턴화 시켜가지고 반복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팁을 약간 드리면 시간의 구애를 좀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인성 문제를 뒤에 넘겨서 빨리 풀고 넘어가시는 게 사실 시간 안배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조금 우리 지원자들이
요걸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SKCT 다른 기업들의 인적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어려운 편인가요? 난이도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 저도 지금 5개 기관의 인적성 문제를 집필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최근에 마친 기업이 SK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타 기업보다 차이가 나는 게 수리나 추리 그리고 창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부분 더 그리고 좀 어렵다. 다른 어떤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난이도는 대동소이한데 그쪽 영역이 아마도 아마 공대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콜라보 형태로 아마 프로젝트 수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기업 중에 하나가 SK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창이라든지 아마 그런 어떤 영역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이도도 조금 높다고 하고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늘상 찍기의 순간은 찾아오잖아요. 네. 이럴 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찍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시간이 아마 굉장히 쫓길 겁니다. 네. 시간이 쫓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어떠한 문제 해결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특성상 아마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 사업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은 문제는 그러니까 소위 말 우리가 표현할 때 찍는 것보다 스킵을 하고 넘어갔다가 시간이 조금 안배되게 되면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네. 공란으로 좀 더 네, 비워두는 스킵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평가 안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그러니까 역량을 평가하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그룹핑을 시키겠죠. 그러면 필요한 역량 안에서 뭐 수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도형에 관련된 부분, 추리 영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보다 미달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소 약한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취준생분들께서 사실 그 전에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시험 좀 준비나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뭐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낫다. 그냥 한 2-3권 정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SK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웹사이트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사업부에서 필요한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자기네들이 했었던 프로젝트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사실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SK 그 필기 전형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 준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기 전형까지 무사히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네. 정현 쌤이 생각하시기에 SK그룹만의 면접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서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면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재 이게 아마 공통된 그 아마 인사 라인에서 보는 그 주 포인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마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SK그룹 같은 경우도 좀 강조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에서 또 특이한 것들은 최근에 주된 트렌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임원들이 사실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플러스 직무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예가 한 2년 전에 산업은행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SK 밸류에 관련된 부분, 인성에 관련된 부분과 직무에 관련된 부분 플러스 2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 플러스 CEO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슈화됐던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 그 중에 주된 사업, 지금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아니면 텔레콤에서 새로운 IoT에 관련된 부분,
아마 데이터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 아마도 미래에 우리 기업 환경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인터뷰 때 그 걸러내려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SK그룹의 면접을 보면 1차 면접이 있고 SK밸류스 면접이 있고 2차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좀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아예 진행 방식도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사실 뭐 면접 안에서 뭐 GD도 있고 토론도 있고 인성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데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PT로 진행을 할 거고 PT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한 명씩 뽑아서 인성 면접, 소위 말하면 심층 면접이라고 직무, 그러니까 실무자 심층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아마도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을 조금 더 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는 자기소개서나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 그 데이터가 사실 활용이 많이 된다. 근데 조금 더 그 타 기업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취준생분들이 느끼는 그 강도라고 하는 게 아마 약간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사실 취준생분들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면접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직무 면접이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일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그 지식도 사실 필요하지만 스킬적인 부분도 상당한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는 아마도 그 기준으로 조금 뽑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사실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업의 생태계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임원분들이 그냥 사실 그냥 툭 던지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감지하고 있느냐. 그 중에 SK라는 곳에서 사실 진취적으로 내가 그 전에 경험했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왔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뭐 PT 면접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인성 면접을 네네. 한다고 직무하고 하는데 인성 면접. 네. 어떤 식인가요? 이게 PT 면접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다. 그거 한 명 아니죠. 데리고 가는 건데. 그 타임 안에 보게 되면 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우선순위 기준으로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인성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된 스케줄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제가 정현 쌤이 소개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1차나 2차나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최근 트렌드 뭐 직무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라고 하는 건 사실 일에 관련된 부분 퍼포먼스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고요. 이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했었던 과거의 업적, 작은 석세스 스토리를 표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성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SK그룹 공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문성을 키워라. SK그룹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전문성이다. 거기에 플러스 열정, 패기를 좀 담아라. 사실 분위기 자체도 타 기업과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고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 경험했던 SK 카드 쪽하고 같이 콜라보를 잠깐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하게 되면 그네들은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조직과도 뭐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 이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항상 정현 쌤은 전문성, 진정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언을 토대로 하반기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부산 고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태웅입니다. 기업 및 동력 전달 장치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해외 영업원 3명입니다. 해외 지사 관리, 견적, 수주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영어 1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에서 연봉 3,4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고 현재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영업원 총 3명을 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주식회사 대형 초음파 양산지사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초음파 용착기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기술 영업원 3명입니다. 초음파 용착기, 진동 용착기, 열 용착기, 회전 용착 기계류 기술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전공자, 기계장비, 기술 영업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100만 원에서 연봉 3,400만 원, 상여금 1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8월 2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우연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우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구인업체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조경식재공사업체 주식회사 진평건설입니다. 채용 분야는 격리사무원 1명으로 일용직 노무관리와 부가세 신고, 실적 신고 등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1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전북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입니다. 채용 분야는 간호사 10명으로 병동 및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초디졸 이상 학력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면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3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이 10월 13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 후 자사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보훈 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호사를 10명이나 구인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전 CJ 오쇼피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고 CJ그룹 전문가이신 취업 요정경 스물리에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하반기 공채가 뭐 거의 열흘도 안 남았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쯤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가장 맞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크게 두 부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제가 있는 학원이나 그 뭐 일자리 카페 특강 등을 제가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이제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고민을 안 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정보 가지고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지. 이를테면 뭐 어학이 지금 레벨 5인데 6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격 확률이 있을까요? 약간 무슨 도사님이나 신령님 만나듯이 선녀님 만나듯이 이렇게 지엽적인 정보로만 뒤집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시는데 지금 그거를 고민할 거는 사실 단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빨리 자소서를 좀 쓰셔야 되고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인접성도 푸셔야 되고 하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지엽적인 본인의 스펙에 레벨 업만으로 합격의 바로미터가 연결되는지 자체를
그 물으러 다니시는 그 행위가 굉장히 본인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친구들과 사색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아웃풋을 내야 될 시기니까 아웃풋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저께도 얘기를 했네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티미 언니, 신샘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맛깔나게 사연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접종부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분인 것 같아서 신세미 캐스터가 또 바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글 취뽀 아자 파팅이라는 아이디의 24살 여성 구직자 분이고요. 이분은 직어국에서 전자공학과를 3.1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솔직히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입사 희망 회사를 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중견기업 이상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또는 해외 영업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공에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직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학점이 낮은 저도 관련 직무를 써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프리토킹으로 말할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일본어 자격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취미로 시작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제 희망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일까요? 제게 부족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한 학기가 남은 상태인데요. 전공 관련 수업을 듣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원어민 수업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전공 관련 수업을 듣는다 해도 큰 이점이 없다면 듣고 싶어 했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취뽀 아자 파팅님, 다른 스펙 감별사 사연 주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질문의 방향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학점이나 경험 등에 대한 부수적인 질문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차코치님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이분은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어쩌면 취업이 어렵게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류의 어떤 구직자분이어서 오늘 이 사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열심히 못 살았다가 아니라 이분이 취업이 안 될 거라가 아니라 매우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거나 거시적인 면에서의 컨셉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의 강점이 있음에도 자격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요. 1어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일본어로 된 자격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점이 낮은 게 명확한데 학점에 대한 고민을 물론 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여러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컨셉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 이번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컨셉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 착해요, 이뻐요 이런 컨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온전히 구직활동 시장에서 다른 전자공업도들 대비 반도체, 완전업체 혹은 완성업체나 아니면 셋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외산 장비 업체들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지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어학의 강점이 있지만 학점의 약점이 있으므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마저 드리자면 5번 문항 남은 한 학기에서 전공 관련 수업 듣는 게 나을까요? 원어민 수업 듣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1학년 2학기 분들이 이제 주로 진로 탐색 때 묻는 질문인 겁니다. 본인 4학년 이제 2학기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일 텐데 수업 잘 들으시고요. 수강 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재수강해서 어떻게든 학점을 올리셔야 됩니다. 3.1이죠? 3.2 어때요? 3은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된 어떤 공정과 관련된 그 어떤 쪽이든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 연관이 있는 쪽으로 과목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1어와 관련된 뭐 원어민 수업이라면 그거는 뭐 추천을 하겠습니다. 1어 강점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4번
가장 궁금한 점이 희망정보 3,000인데 사실 본인이 들어가시고자 하는 기업들은 최소 4,000 이상을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고민은 하지 마시고 취업 준비 제대로 해주시고요. 3번 일본어 자격 취득. 자, 이 얘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건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와 같은 외산 장비 업체 중에 일본어를 필수 조건으로 꼽는 곳들. 이곳에 입사하기 위한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JLPT N3 레벨이나 JPT 500점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만 필수 조건에 해당되고 거기에 필요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직 등의 지원이 가능하니까 1호 자격을 꼭 연내에 취득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영어로만 함에 있어 강점이 있다. 그래요. 결국 메이저 외산 반도체 장비 업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뭐 ASML이나 AMK, 뭐 덴코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내 기업으로 좀 눈을 낮추면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하셔야죠. 그럼 대졸공채를 쓰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학점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적성 시험을 보셨을 때 뭐 SKCT, 아까 한정혜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SK그룹의 인적성이나 G사트, 삼성 인적성의 난이도를 본인이 풀어보시고 이게 도저히 내가 건들 수 없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판단되시면 조금 좀 희망을 좀 약간 낮추시면서 좀 전형 자체에 참여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 밖에는 메이저 이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고 면접 중심적으로 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컨셉이 중요하다. 구직 시장에서 내가 어떤 경쟁력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꼭 좀 점검을 하시고 일본어 자격증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뭐 자격증은 굉장히 일반적인 뭐 컴활이나 워드 같은 게 있고 경력상이 언론사 인턴 2개월이라 부질없죠. 그래서 이분이 뭐 좀 구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반도체 8대 공정교육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상태에서 뭘 더 하실 수 없습니다. 더 하게 되면 26에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죠. 네. 정말 깔끔하게 오늘 또 네.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언을 정말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씩 본인의 계획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댓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민수7의 30살 여성 구직자분입니다. 지방 사립대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3.64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따로 없고요. 자격증은 컴활과 한능검 1급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있습니다. 이분은 공기업 쪽의 재무와 회계 직무를 원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 공무원 공부로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서 취직 준비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무를 재무회계로 한 것은 제가 공무원 공부로 세무회계를 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9월에 재경관리사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합격 가능 정도의 회계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딸까 하는데 이게 유효할까요? 그리고 나이와 스펙 부족으로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을 추구하는데 어느 부분 보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NCS를 앞두고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경력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요? 내년까지 정답이 없다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해외 취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수7님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셨지만 공백 기간이 길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신 듯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해외 취업까지 생각하고 계신데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프로그래밍을 배워 해외 취업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두 손 모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컨셉이 없습니다. 왜냐? 본인은 서빙 알바 6개월이 근무 경력의 거의 절대적인 건데 본인이 희망하는 건 공기업의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 6개월이건 3개월이건 체험형이건 간에 한 달짜리건 6개월짜리건 꼭 근무 이력을 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서류를 정리하시고 일 처리를 하시고 민원을 응대하시고 협업하셨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M1 사기업에서 그냥 작은 회사에서 뭐 연말정산 같은 일 하시지 마시고 진짜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턴이나 단기 보조 일이어도 좋으니까 꼭 근무를 병행하시면서의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재무회계 쪽, 전국의 재무회계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희망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접근을 해서 이게 될까요를 각 전형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셉을 좀 찾아야 됩니다. 본인 지금 근무 이력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실제 상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를 때가 더 깔끔한 겁니다. 본인이 정말 해야 될 거에 맞게 정확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학 점수가 없으면 따야겠죠. 당연히 공기업 취업이니까 토익 점수의 일정 부분 지원 자격만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가점에 해당되는 영어 말하기 점수까지도 확보가 되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이런 자격 자체, 즉
타이틀이나 스펙 중심으로 취업을 구직하는 분들의 특징상 본인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에 대한 소개를 잘 못합니다. 본인이 공부한 거는 말을 잘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 묻는 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럼 본인에 대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주로 재무회계 쪽에 어떤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뒤처리를 해주신다거나 협업의 강점이 있다거나 희생하고 배려하고 공직자 마인드에 가까운 윤리를 갖춰야 됩니다. 자기 개발적인 요소도 있어야겠고요. 따라서 이런 각각의 포인트를 두고 내가 어떤 애인지 본인에 대한 공부를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자격 취득은 본인의 공기업 합격에 가산점도 충분히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조건의 가산점을 확보하시고 단 한 달이라도 좋으니 근무일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될 공기업 전형에 맞게 NCS의 각 전형별로 본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강사인가, 제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더 좋고 어떤 행동을 하면 더 안 좋을까를 저도 이렇게 일개 강사인 저도 정말 겸손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구직하길 원하시죠? 그럼 이제 본인에 대한 공부하실 때가 됐어요. 자격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넘겨주시고 본인 공부해서 본인 컨셉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조금 이뤄놓은 게 없다 보니까 뭐 경력도 서빙 알바 6개월밖에 없고 가장 좀 해야 될 게 많아 보이는 친구인데 어떤 거에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사무행정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라면 늦어도 9월 중순 내에 사무행정일이나 체험형 인턴 공고 정말 전국 어디, 물론 집이 서울이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분명 근무할 이력이 분명 조건이 생길 겁니다. 꼭 지원을 하셔서 근무를 꼭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틈틈이 토익 뭐 2달 보는 달도 있잖아요, 그죠? 토익 시험이나 영어 말하기 시험 꼭꼭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무 이력, 어학.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치님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취업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순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오늘은 신세미 캐스터가 뽑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민수 세븐님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 준비 같이 하시면서 공기업을 원하고 있으시니까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오픽도 같이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수세븐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신청해주신 취뽀 아자파팅님도 함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샘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